안녕하십니까. 학교입니다. 자, 저번에 제가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너무 좀 추상적이다. 좀 더 구체적인 공부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런 말씀들도 있으셨습니다. 근데요, 공부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한다, 하면 된다, 이게 딱딱 나오는 거면은 세상에 공부를 못할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공부의 핵심은 예습이 아니라 복습이다. 이거를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공부는 많은 탐색과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파워 오브 프랙티스, 해보는 힘을 통해 가지고 자신을 넓혀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여기서 마치 여기에서 이렇게 그 마법의 스쿨버스를 타고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폭넓게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경험을 무한정 확장만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공부가 되는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경험을 많이 했으면은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과정은 뭐냐면, 이 경험들을 자신의 원래의 경험, 자신의 원래의 암, 자신의 원래의 개념, 자신의 원래의 마음에 통합해 넣는 과정입니다. 이 사람은 이 컴퓨터와 달라가지고 입력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자료가 저장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컴퓨터도 입력을 한다고 해가지고 바로바로 저장이 되지 않죠. 입력을 했을 때 그게 현재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그 운영 시스템, 그 다음에 그 컴퓨터가 구동하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 그 앱이죠. 이것과 맞는 포맷의 그 자료가 들어와야 이게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그거를 컴퓨터의 운영체제나 컴퓨터가 구동하고 있는 앱에 맞는 방식으로 그 포맷을 변환시켜줘야 이제 이게 입력이 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부는 이 과정을 마치 되새김질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일단 입에 집어 넣는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걸 내가 영양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듯이, 이 사람의 공부라는 것도 이 감각기관, 눈이나 귀로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바로 내가 쓸 수 있는 지식이나 지혜가 되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곱씹어보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소화시키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복습이 아니겠습니까? 공부는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하고 보고 들었느냐 보다는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어떻게 잘 되새겨서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 즉 누가 예습을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복습을 잘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 과정을 이제 약간 전문가 티를 내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피아제가 도식화한 건데 요즘에도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듀이와 피아제를 살짝 섞어본 거죠. 일단 출발점은 뭔가 불편함입니다. 이게 뭔가 불평형, 뭔가 안정적이지 않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뭔가 외부에서 이렇게 그 자극이 들어왔을 때 뭔가 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사람은 이 스키마라 그래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가장 그 기본이 되는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의 틀, 행동의 틀. 그래서 그거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은 별 문제가 없는 거죠. 별 문제가 없는 건데 여기에 외부에 어떤 자극이 들어와서 이 틀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문제 상황이죠. 이 틀이 흔들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외부에서 들어온 새로운 자극을 기존의 틀에 어떻게든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균형을 다시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학생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걸 균형을 다시 찾는 과정은 두 가지 중에 하나 혹은 두 가지 모두일 수 있는데, 하나는 외부에서 들어온, 그래서 이 균형을 흔들고 있는 이 새로운 것을 개조해가지고 이 내부에서 균형을 잃지 않게 만들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낯선 것이 들어오면은 낯선 지식이나 낯선 자극, 낯선 정보 이런 것들을 잘 가공해가지고 기존의 지식, 기존의 정보, 기존의 사고체계에 맞게 가공을 해서 통합시키는 거죠. 그러면 다시 평형을 찾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은 반대로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이 새로 들어온 것에 맞게 바꾸는 겁니다. 자, 어느 쪽이 나은 것 같은가요?
이 두 가지는 사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들어온 것을 가공하는 작업, 그 다음에 내가 기존에 알고 있고 할 수 있던 것들을 다시 재조정하는 작용,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이 불평형 상태가 해소되면서 다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 이게 학습 과정이죠.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이게 학생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학생이 책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책을 열심히 보고 막 뭔가를 외우고 있습니다. 자, 그걸로는 공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공부는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일단 읽고 외운 것이 들어가서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자신의 그 알의 그 틀, 거기에 들어가서 여기에 흔들림을 일으키고 그 흔들림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존의 알도 조정하고 배운 것도 적절하게 가공하는 과정 속에 이제 새로운 알의 틀을 만들어 가는 과정, 이 속에서 실질적인 배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바깥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학생이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육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적절한 자극이 돼서 안에 흔들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나 이 안에 흔들림이 너무 커가지고 기존에 알고 있던 걸 와르르 무너뜨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 아이가 좌절해 버리니까. 혹은 이 기존의 것을 아무런 별로 큰 그 자극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아무리 머릿속에 넣어본들 이 아이가 더 잘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적절한 자극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적절한 불평형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학생에게 제공해 주는 거, 이게 이제 교육자가 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집어넣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넣었는데 새로운 평형을 찾았구나 확인하면 다시 거기에서 다음 거 집어 던지고, 그래서 막 흔들고 다시 평형을 이루면 다시 그렇구나 다음 거 던지고, 이 과정이 계속 이루어지는 게 바로 교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자는 가르치고 평가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교사라고 쓰지 않았죠? 교육자라고 썼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제가 그 전에 여러 차례 강조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배움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어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란 얘기입니다. 이 부분인데 여태까지 우리는 자꾸 이 부분만 자꾸 신경을 쓰는 겁니다. 이 부분만 자꾸 신경을 쓰고 실제로 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이 과정을 생략하고 입력됐으면 바로 시험을 칠 수 있게 만드는 그거를 굉장히 요령 좋은 선생, 굉장히 실력 있는 선생이라고 혹시 오해해 오진 않았나요? 그래서 아이들은 무엇인가가 들어옵니다. 무엇인가가 들어왔는데 들어온 것을 바로 시험을 치기 좋은 방식으로 빡 개조해 버립니다. 그래서 시험을 쳐가지고 점수를 높이지만은 실제로 이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에 들어온 것을 자신의 알무로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점수는 높은 바보들이 나오는 거죠. 공부 잘하는 바보들이요. 그래서 그들은 학교를 다닐 때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학교를 마치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 때는 과연 얘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냐라는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점수가 높다는 이유로 늘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가 이런 좌절을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심리적인 타격을 받아서 때때로는 불행한 선택을 하거나 심신이 망가지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불행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 동화와 조절의 과정이 평형을 만들어가는 이 역동적인 과정을 아이들에게 선사해 주어야 됩니다. 즉 계속해서 입력을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입력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그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복습. 이 복습이란 게 했던 것도 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거를 자기의 삶과 연관지으면서 계속 생각해보고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 조절해보는 능동적인 과정이 바로 복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배움에 이르는 길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습득해야 될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와 만나기 전에는 다만 자료인 거죠. 그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는 우리와 만나면서 비로소 뭐가 되느냐? 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로 있을 때는 그냥 자료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하기 위한 이런 식으로 목적을 붙이게 되면은 그 자료는 그때부터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하여 자료를 뒤져서 그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뭘 가져오죠? 정보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이 모여서 그 다음에 무슨 어떤 정보가 더 필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은 그게 지식입니다. 정보 수준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뭐냐면은 무엇 하려면 어떻게? 이렇게 해요. 무엇 하려면 어떻게? 이렇게 해요. 이게 이제 정보 수준으로 알고 있는 거고, 지식 수준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자, 지금 무엇 하려면은 필요한 게 뭐지? 그러면 이거가 필요한데 현재 이게 빠져 있고 앞으로 이게 더 필요할 것 같네. 그럼 지금 내가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이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할 수 있으면은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식은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하는 방법까지를 다 포함하는 게 지식입니다. 자, 그러면 정보를 습득해서 지식 수준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바로 앞에서 보았던 조절과 동화의 과정, 그 과정을 부지런히 거쳐야 이 정보를 지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자가 아까 요 과정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새로운 정보를 던져주고 그게 지식이 됐는지 확인하고, 정보를 던져주고 지식이 됐는지 확인하면서 이 과정을 이끌어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지식 수준까지 알을 이루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써먹어야죠. 바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 삶 속에서 자신이 배우고 익혀서 만들어낸 지식을 적용해서 살다 보면은 이게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더라 하면서 그 경험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지식도 점점 커지고 그 지식을 계속해서 실제 삶 속에서 적용했던 경험도 커지게 되면은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료를 찾고 정보를 찾고 지식 과정에서 필요로 한 여러 가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추론 과정을 거치지 않고 때때로 보면은 이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한숨에 탁 하고 이제 직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죠. 그렇지만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이렇게 그 무작위로 통박을 굴린다 그러나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가지고. 무작위로 이렇게 탁 찍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이 앞의 과정들을 수없이 많이 해왔고, 그리고 이거를 자신의 삶 속에서 수없이 적용해보고 평가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과정을 웬만하면 이 과정을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지에 이른 게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의 자녀가 도달했으면 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담고 있는 아이일까? 혹은 이제 그 정보를 스스로 탐색하고 정리할 수 있는 수준, 지식을 많이 가진 아이일까? 혹은 그 지식을 실제 자기 삶 속에서 아주 적절하게 사용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그런 아이를 만들 것인가? 답이 벌써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돌아봅시다. 우리는 지금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교육은 지식 교육에만 치우치고 입시 교육에만 치우쳐가지고 인간을 기르는 교육을 하지 않는다. 글쎄, 그건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적어도 구체적으로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지혜에 이르는 길을 좀 등한시한 경향이 있다. 지혜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 속에 그걸 적용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많이 주어야 되는데 너무도 조급하게 아이들을 다그치다 보니까 그럴 충분한 여유를 주지 못했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는데 진짜 공부는 예습보다 복습이다. 여기에서 저는 이제 논어에 나오는 첫 문장이 이게 너무 좋습니다. 타기 시습지 부력 여러와 배우고 이 시는 그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이런 뜻이에요. 때때로가 아니라 배우고 시기를 잘 맞춰서 그것을 익히면은 즐겁지 아니한가. 자, 배웠어요. 그죠? 배웠어요. 들여보냈어요. 들여보냈으면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익혀요. 이걸 내가 삶 속에서 내가 배웠으면 이렇게 되는 건가? 이게 되는 건가? 이게 잘 안 되네. 다시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익혀요. 즉 뭐예요? 복습이에요. 배우고 복습하고 배우고 복습하다 보면 이게 배웠던 것이 나의 삶 속에 통합이 되면서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야, 내가 지혜로워졌네 라는 걸 깨달는 순간, 그 순간의 기쁨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111 삼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 하루에 3번 반성한다. 그게 하루에 3번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이런 뜻이 아니라
한 발을 나아갔으면은 그 다음에 돌아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뭐예요? 예습보다는 복습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요즘에 그 우리나라 사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바로 선행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행학습을 하게 되면요, 그 두 가지 큰 폐단이 있는데요. 하나는 실제로 배움을 맞이하게 될 때 설레임, 내가 새로운 것을 알 것이야, 뭔가를 새로운 것을 배울 것이야 라고 하는 설레임과 기대감을 무너뜨려 놓습니다. 두 번째는 때에 맞게 배운 게 아니잖아요. 때에 맞게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대로 학습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학습이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다른 아이들이 모르는 거, 할 줄 모르는 거는 먼저 알고 먼저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부를 등한시하게 되죠.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 과정으로 그 교육 과정을 따라가기만 하더라도 이 속에는 그 틈틈이 복습을 해야 될 시간까지를 감안한 진도란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라는 거는 그 배우고 그 다음에 때로 익히는, 즉 복습 시간까지를 감안한 속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답답하다고 먼저 달려가 버리면은 얘는 계속해서 배우기만 하고 익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한 채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정한 의미의 배움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아이들의 배움을 망칩니까? 사교육업자들이야 당연히 선행학습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업자기 때문에요. 당장에 실적을 보여줘야 돈 내는 분들이 야, 이게 돈 쓰니까 이렇게 보람이 있구나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에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예전처럼 그렇게 성적 가지고 줄 세우기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실적이 확인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뭘로 실적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 문제를 풀어 그러면은 우와, 역시 돈 쓴 보람이 있구나 이러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초등학생에게 어찌 고등학교 문제를 풀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초등학생을 고등학생 수준의 추론을 하고 생각을 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 과정은 딱 생략하고 얄팍하게 고등학교 과정의 몇 가지 개념을 익히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게 만들어 놓고 나서 마치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고등학생 수준까지 됐으니 야, 그러면은 생활연령분의 정신연령 가지고 IQ가 150이 넘는구나 이런 착각을 주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주머니에서 돈이 나올 거고요. 이게 마케팅입니다. 거기에 좀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공부의 ABC, 알파에서 오메가, 바로 복습, 지혜에 이르는 길,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 것, 그것에 대해서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